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죠. 55페이지입니다. 이건 신의 측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표현 방법만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그래서 권리 행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남용하는 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연역 같은 거 볼 거 없고요.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스위스 민법에서 두 개 채용해서 한국 민법은 스위스 민법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두 개가 다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것들이 권리남용이냐라고 얘기할 때,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요. 객관적인 요건은 권리의 행사 또는 권리의 불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의 행사 또는 권리의 불행사가 있어야 된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럼 권리남용이라고 눈으로 확 이렇게 확연히 나타나지만, 권리를 행사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친권인 거예요. 친권.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해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데 특별히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도 없이 그냥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친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이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는 모습이 외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정당해 보여요. 근데 대내적으로는 이게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흠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은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을 때 이걸 권리 남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관적인 요건은 뭐냐? 이렇게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이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주관적인 요건이에요. 객관적인 요건은 겉으로 봐서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정당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치 않은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객관적인 요건이고, 주관적인 요건은 이런 행위를 왜 했느냐는 얘기예요. 행위하는 자가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고통을 받겠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요건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 외형상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되고,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내면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정당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근데 니은에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정당치 않은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 여기 객관적인 요건이고,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한 가해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권리를 행사했다 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먹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거나 아니면 분유 등을 먹여야 되죠.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젖먹이 아기에게 자기 젖을 먹일 수 있나요? 어머니 동의 없이? 동의 없이 먹일 수 없어요. 무슨 전염병 같은 거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걸 함부로 먹여요. 아니면 어떤 우유 같은 거를 자기 집에서 가져온 우유를 남의 아기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걸 안 해요. 엄마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기에게 젖을 안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막 함부로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런 거야. 권리의 행사뿐만 아니라 권리의 불행사도 결국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친권 남용이 될 수 있다. 근데 겉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니까 권리 행사에 어떤 부당성 또는 불법성이 있더라. 그럼 이건 뭐가 된다? 권리 남용이 되는 객관적인 요건이다.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행위를 했을까? 이건 주관적인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요건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가해의 고의 내지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권리 남용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요건도 갖춰야만 권리 남용이냐. 즉 권리 남용이 객관적인 요건 하나만 있으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과, 객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건까지 있어야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쉽게 권리남용이 성립하는 거야? 객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론하고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으면 어떤 게 권리남용에 쉽게 걸리죠? 그렇지. 하나만 있어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게 조금 더 쉽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은 객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판례는 객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와 학자들의 태도가 달라요. 여기는 또.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학자들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객관적인 요건. 판례는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대체적으로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민법 제2조 2항에 기억해 볼게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서 권리남용 성립에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에 관한 규정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권리자의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은 민법상 권리남용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 민법에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권리남용에 대한 판례 태도는요, 주관적인 요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객관적인 요건과 함께 주관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의 판례다. 자,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 이거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악의 또는 가해의 고의,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머릿속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계신 분 마냥 눈만 보면 다 알아. 그런데 거짓말이죠. 눈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도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주관적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판례가. 그럼 주관적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 기준은 권리남용의 주관적인 요건은 행위자의 내심에 존재하는 것이다. 제3자가 인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요. 니은부터 줄칩니다. 니은 디귿다 줄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남용으로서 가해 고의 내지는 목적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행위의 외형을 보아서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행위의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도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서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자, 권리 행사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 이거 권리 남용이란 뜻입니까? 아닙니까? 권리 남용이 아니란 뜻이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또 다시 책에 이렇게 몰입이 돼서 설명을 잘 안 듣고 책에만 자꾸 이렇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민법은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설명을 들어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갑하고 을이 있어요. 을이 채권자입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20억짜리 재산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다 받아야 될 돈은 2천만 원인 거예요.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20억짜리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돈 2천만 원 받기 위해서 2천만 원 아니고 200만 원이라고 할까요? 돈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0억짜리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한다. 이거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심한 것 같죠? 그럼 이건 권리 남용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요. 갑이 20억짜리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고요. 시가 20억이에요. 두 번째, 여기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저당권 가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부동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병이 전세권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자 8억짜리예요. 네 번째, 정이 이순위 저당권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저당권 10억짜리입니다. 이거 9억으로 할게요. 9억을 하고 다섯 번째, 무예요. 무도 저당권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20억짜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들은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권을 다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누구든지 다 경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경매 실행권 있죠. 이 사람도 다 경매 실행권이 있어요. 그러면 을이나 병이나 정 또는 무가 경매를 실행하면 모두 경매가 실행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이 권리 속에는 다 경매 실행권이 들어가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만 원 받기 위해서 20억짜리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경매 실행한다? 이건 권리 남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권리 남용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요건에 권리 행사자가 권리 행사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 가지고 권리 남용이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권리 남용이 되려면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은 전혀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만 주고자 하는 권리 행사 있죠. 이걸 권리 남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을이 경매 실행하면 10억 다 받죠. 병도 경매 실행하면 9억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정은 경매 실행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0억) (9억) 주죠. 그럼 이거 얼마 받아요? 1억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억 받기 위해서 20억짜리 부동산은 경매한다. 권리 남용일까요, 아닐까요? 권리 남용 아니죠.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 가지고 권리 남용이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게 권리 남용이라 그랬어요? 행사자가 얻는 이익은 전혀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오직 고통만 주고자 하는 형태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가 20억을 받기 위해서 받을 돈 제일 많아요. 무가 20억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실행한다. 이 경매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권리 남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민사집행법에서는 무잉여 경매라고 얘기를 해요. 얘한테 남는 돈 하나도 없잖아. 여기 10억 주고 9억 주면은 얘 1억밖에 못 받죠. 얘도 9억을 못 받죠. 근데 얘가 자기가 저당권 가지고 있다고 경매 실행하는 거, 이건 뭘로 보겠다? 권리 남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한테 배당되는 돈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경매 실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디귿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요, 다만 판례는 상계권 행사할 때 권리 남용을 판단하며 객관적인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이 성립하고 가해의 고의라는 주관적인 요건은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상계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상계가 일종의 뭐예요? 상계가 퉁치는 거죠. 퉁치는 거. 이 상계라고 하는 건 일종의 단독행위예요. 이런 단독행위 같은 거 할 때는요,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행위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게 단독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행위 같은 거 행사할 때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상대방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난다. 그 마음속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든 고통이 생기든 나는 관여치 않겠다는 의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계권 행사할 때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주관적인 요건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상계권과 같은 형성권이 있잖아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저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게 형성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할 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든 안 생기든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는 의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성권 같은 경우는. 그럼 형성권 같은 거 행사할 때는 주관적인 요건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이미 주관적인 요건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판례는 상계권 행사에 대한 권리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이 성립하고 가해의 고의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거기 4번까지도 이 부분은 주관적인 요건의 판단 기준인 동그라미 3번의 니은 디귿하고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상계권 행사 요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넘겨보실게요. 권리남용의 효과입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신의칙과 달리 법적 특별 결합관계 없는 자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권리남용 금지는 주로 물권을 중심으로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위반의 효과.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은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죠, 무효. 그리고 그래서 청구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면 법은 조력하지 않은 것이고 형성권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면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 남용도 신의칙 위반의 일종이죠. 그래서 중복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또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친권 상실 선고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요. 판례는 밑에 있는 1번 판례만 좀 보겠습니다. 1번 판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고도 그 법령 행위를 한 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신의칙 또는 금반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 또는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내가 했어요.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내가 했다. 그 행위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무효죠. 내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그 행위는 무효 아닙니까? 내가 한 행위인데 내가 스스로 강행 규정을 위반했으면서 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얘기예요. 금반원의 원칙상 일구이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걸 알고 있어도 내 입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내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하고 있는 거죠?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무효를 유효라고 주장해야 신의칙 위반인 것이지 무효를 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의칙 위반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돼. 우리 둘이 거래했어요. 둘 다 알았어. 강행 규정 위반이라는 걸. 그런데 내가 위반한 거는 무효가 아니고 제가 위반한 것만 무효다라고 하면 그게 다 더 뭐죠? 신의칙 위반이죠. 아니, 둘이 같이 강행 규정 위반했으면서 내가 위반한 건 무효가 아니고 저 사람이 위반한 것만 무효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신의칙 위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위반한 것도 무효고 저 사람이 위반한 것도 무효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일구이연했지만 신의칙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무 이행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판례도 이제 그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권리의 중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권리의 충돌, 권리의 경합, 그다음에 뭐 법조의 경합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내용은 쉬운 건데 시험에 나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권리의 충돌은 하나의 법률 관계 또는 하나의 생활 관계가 있다.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또 하나의 물건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이 위에 하나의 권리만 존재하면 그 하나의 권리자가 자기 혼자서 권리를 행사하니까 아무런 분쟁이 안 생겨요.
근데 이 위에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매각을 통해서 2개의 권리자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금액 가지고 얘기할까요? 이거 지금 1억 5천짜리, 이거 3억짜리예요. 3억짜리인데 둘 다 1억 5천, 1억 5천짜리 권리 같으면 이거 매각을 통해서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죠. 근데 이게 둘 다 2억짜리예요. 2억짜리 권리가 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매각을 통해서 두 사람 다 만족 못 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먼저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없으면 둘이 싸우겠죠. 그럼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싸워봐. 이긴 사람 먼저 와. 이건 야만의 세계지 어떤 문화의 세계가 아닌 거죠. 예, 문명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개의 권리가 있을 때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어떤 권리를 먼저 변제 충당하고 어떤 권리를 먼저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걸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권리의 뭐라고요? 충돌. 그럼 이 2개의 권리가 둘 다 물권일 수도 있죠. 물권일 수도 있고 2개의 권리가 하나는 물권이면서 하나는 채권일 수도 있어요. 2개의 권리가 둘 다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과 물권, 물권과 채권, 채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할 때, 그럼 A도 물권이고 B도 물권일 때, 자,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 들었나라고 물어보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기초 강의 들었으면 이 내용을 이해할 겁니다. 자, 둘 다 물권이었다라고 하면 물권은 먼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물권 8개 중에서 7개가 본권이고 점유권인데 이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계 내가 지배하고 있죠. 이 시계는 내 소유물일까요? 내 소유물이 아닐까요? 예, 여러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소유물은 아니고 소유자는 별도로 계십니다. 계시는데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과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딴 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점유권은 항상 모든 권리와 병존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충돌해야 안 해요? 안 한다. 얘네들은 항상 병존하는 겁니다. 그럼 점유권 뺐으니까 본권만 봐야 되겠죠. 이제 이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설정해 줍니다. 소유자가 제한물권을 설정해 줘. 나 대신 네가 행사해도 좋아. 그래서 내 소유권을 네가 제한해도 좋아라고 해서 설정해 준 게 제한물권이에요. 그럼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할까요? 소유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 대신 네가 행사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제한물권이 우선해야 되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음 과정에는 이 제한물권이 용익물권도 있고 담보물권도 있어요. 그럼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다. 요거까지 다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과정에 그냥 소유권과 제한물권 중에서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그럼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자,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볼게요. 이것도 제한물권이거든요, 전부. 그렇죠. 자, 경매가 실행이 되면 왜 무는 을, 병, 정 다음에 무가 배당을 받을까요? 그 성립한 순위가 얘가 먼저 성립했고 그다음 성립했고 그다음 성립했고 그다음 성립했죠. 그러니까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만족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그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물권과 채권입니다. 물권과 채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권이에요.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대이인권이고 상대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물권은
대세권이고 배타적 지배권이다 보니까 공시 방법이 있어요. 즉 공적 장부라고 하는 등기부에 여러분 부동산, 여러분 아파트 소유권 등기부 띄워보면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나와 있죠. 그건 여러분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저 아파트 101동 101호 저거 누구 건가 띄워보고 싶으면 아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등기부라고 하는 건 공적 장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권과 같은 물건 같은 경우는요.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자가 채권이 얼마고 채무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빚이 많을까요? 재산이 많을까요? 그렇죠. 난 빚밖에 없어요. 재산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 다 압니다. 1년 공부하시면 다 알게 되는데 실상을. 그래요. 이거는 내 입으로 실토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을 때도 진짜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아요. 하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으면 그건 내 거라고 하는 게 공적 장부에 의해서 공신력 있는 장부에 의해서 뭐 공신력이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또 뭐 공신력이 배제된다라고 하는 거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등기가 유효 등기라고 한다면 나에게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입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물건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적 장부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채권도 그럼 등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제도 있습니다. 또 가등기된 채권, 채권 같은 경우도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채권은 또 가등기도 가능해요. 가등기된 채권도 있고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입신고하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죠. 그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다. 그럼 그게 어디에 기입이 되죠? 동사무소 관리대장에 기입이 되잖아요. 동사무소의 관리대장도 공적 장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채권이지만 개인끼리 은밀하게 성립하는 채권이지만 채권의 권리 의무 관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면 굳이 채권이라고 해서 물건에 후순위로 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물건이 우선이지만 예외적으로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물건과 채권의 성립 순위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위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된 채권, 기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 같은 경우 이제 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언제나 순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건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합니다. 그럼 그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20년 전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대요. 그럼 20년 전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고 저당권까지 설정해 놨다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최종 3월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있죠.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들은 3개월분 임금 못 받으면 거의 굶어 죽죠. 그래서 선순위 물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종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이라든지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순위 물건보다 무조건 우선적으로 빼줍니다. 왜 그래요 이거? 그렇죠.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들 있죠. 소액 임차인들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보통 이제 4인 가구가 한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을 최우선적으로 빼줘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법에 있는 거고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거 정도는 안 봐도 우리 2차 시험과 관련돼서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그다음에 최종
최종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채권,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정도는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라고 해서 항상 채권이 우선한다. 그다음에 채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과 채권은요,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이 돼요. 여기는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이 돼서 채권은 먼저 성립한 채권이든 나중에 성립한 채권이든 따지지 않고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혹시 갑이라고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6억이라고 한번 해볼까? 3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계산이 3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는 얘가 빚이 좀 많이 있어서 얘한테는 채권자가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채권자들인 거예요. 받을 돈이. 그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3억짜리고 이건 7월 1일 날 성립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2억짜리고 이건 8월 1일 날.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1억짜리고 이게 9월 1일 날이다. 이렇게 성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채권자 중 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이루어진대요. 이걸 공적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매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죠. 파산 절차도 어디서 진행해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적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합니다. 그래서 3억, 2억, 6억 하게 되면 총 얼마죠? 3억, 2억, 1억 하면 6억이죠. 6억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50%. 그러니까 2분의 1을 6억 중에 2분의 1이 여기 들어가 있죠. 요거는요. 3분의 1 들어가 있잖아요. 요건 얼마 들어가 있고요? 6분의 1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얘 재산도 요 비율로 나눠서 주는 거야. 그럼 3억 중에 2분의 1, 1억 5천 여기다가 배당해야 되겠죠. 공적 실행시에요. 그럼 3억 중에 3분의 1, 그럼 얼마? 1억. 그럼 3억 중에 6분의 1은 얘한테 이렇게 배당하는 겁니다. 이걸 안분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안분해서 배당한다. 언제? 공적 실행 시에. 공적 실행이라고 하는 건 경매가 실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파산 절차가 진행됐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고 사적 변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변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적 변제 시에는 이제 예를 이거 들어드리는 거예요. 금액도 가장 작고 제일 나중에 성립한 C가 와가지고 갑을 붙들고 떼굴떼굴 울면서 나 돈 빨리 좀 갚아달라 막 그러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 갚았습니다. 그럼 이제 1억 원 빠졌죠. 그럼 이 재산이 이제 얼마 남았어야 돼요? 2억 원 남아야 되지. 그 소식을 듣고 B가 와가지고 와서 또 떼굴떼굴 굴르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랬더니 갑이 1억 5천 줘버렸어요. 그럼 얘는 0.5억만 남겠죠. 얘 재산도 얼마가 남아? 그렇죠. 5천만 원밖에 안 남네요. 그 소식을 듣고 A가 굉장히 불쾌해하겠죠. 아니 얘네들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힘을 합쳐서 잉잉 그래가면서 자 우리 힘을 합쳐서 뭔가 받아내는 거야. 그리고 굳게 약속을 해놓고 가갖고 떼굴떼굴 굴러서 먼저 받아가고 남은 돈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A가 화가 납니다. 전화 걸어서 니네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B하고 C하고 뭐라 그럴까요? 전화 끊어버립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사적 변제 시에는 뭐가 적용이 돼요? 선행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적 변제 시에는 어떻게 한다? 먼저 청구해서 먼저 받는 사람이 먼저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적 실행 시에 안분배당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변제할 때 갑이 지 맘대로 야 너는 5천만 원만 받고 너는 1억 원만 받고 너는 1억 5천 받고 끝내는 거야 라고 지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다 갚아야지 지 맘대로 반만 받아 그리고 끝이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법원에서 경매를 실행하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될 때는 법원에서 진행해버리죠. 그러니까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한다. 먼저 성립했느냐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채권과 채권의 충돌까지 봤고요. 자 얼른 우리 책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권리의 충돌부터 보는 거죠. 권리의 충돌 의의는 저기 지금 저 그림 그려놓은 것 같고 좀 이해하시고요. 자 물권 상호 간의 충돌입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본권은 뭐 한다 그랬죠? 병존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체크는 3번만 해두세요. 3번. 1번, 2번도 그 60페이지 양쪽 가로 1번에 3번만 체크해 두십니다. 동그라미 3번. 찾으셨습니까? 제한 물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위의 원칙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순위의 원칙. 그 다음에 2번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합니다. 그럼 원칙이 뭐가 우선입니까? 물권이 원칙이죠. 물권이 우선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거기도 굵은 글씨만 줄쳐놓을게요.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 가등기된 채권, 등기된 임차권, 특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 이게 주임법이나 상임법상 대항요건 갖춘 채권, 확정일자 받은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나 채권이지만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A에 있는 내용만 볼게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3월분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이런 것들은 선순위 물권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A까지만 좀 체크해 두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적 실행 시에는 뭐가? 선행주의가, 공적 실행 시에는 안분주의가 적용이 된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충돌, 이쪽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아시겠죠? 물권과 채권의 충돌, 양쪽 가로 2번에 있는 내용들, 그런 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경합이다. 이 권리의 경합은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권리의 경합은 하나의 법률 관계나 하나의 생활 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가 A라고 하는 권리도 있고요, B라고 하는 권리도 발생을 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권리나 B라고 하는 권리는 서로 목적이 동일합니다. 얘네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거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면 얘도 동시에 만족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면 얘도 동시에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얘도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리의 경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임대차였어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줬어요. 보증금 돌려줬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임차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임대인인 갑이 임차인에게 무슨 요구를 합니까? 야, 이거 돌려줘 라고 청구해야 되죠. 이 청구하는 방법은요, 내 소유물 내놔, 임대차 끝났잖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임대차 끝났으니까 내 임대인 지위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임대 목적물 내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목적물 돌려받으면 임차권, 임대차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한 거하고 똑같죠. 임대차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목적물 돌려받았대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만족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권리의 경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면 나머지도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만족을 얻게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권리의 경합이다.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임대차에 기한 반환 청구권 둘 다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하나만 행사할 수도 있고, 이거는 권리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나머지도 같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 요 임대차하고 또 하나 사례로 나오는 게 전세권과 관련된 사례가 많이 나와요. 우리 책에도 이것만 집어넣은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전세권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존속 기간 중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다가 존속 기간이 끝나면 목적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금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을의 과실로 이게 멸실이 돼 버린 거죠.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이 됐어요. 이 전세권자는 저거 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요? 갑소유물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시켰다? 그럼 불법행위죠. 남의 소유물을 내가 잘못해서 멸실시켰어요. 태워 먹었어, 잊어버려서 완전히 박살냈어. 그럼 그게 뭐예요? 불법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조금 아까 전세권 계약의 내용이 존속기간 중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다가 존속기간이 끝나면 목적물 반환해야 되는데 지금 멸실시켰다면서요. 그럼 목적물 반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야?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존속기간 끝나면 돌려줘야 될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야? 불법행위를 이유로 내 소유물을 네가 멸실시켰으니까 불법행위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뭐도 있죠? 채무불이행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 물건이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물건이에요.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얼마 청구할까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10억 청구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얼마 청구해요? 10억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10억을 받았다? 그럼 이것도 행사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거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받았다? 그럼 이것도 행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하나의 법률 사실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두 개지만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발생 배경이 다를 수도 있어요. 소멸시효도 각각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둘 다 목적이 동일한 거야. 그리고 하나 행사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면 나머지도 동시에 만족을 얻게 된다. 이걸 뭐라 그런다? 권리의 경합이다라고 해서 남은 임대차 아니면 뭡니까? 전세권입니다. 거의 이거는 95% 이상이 이 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권리의 경합의 의의는 줄치지 않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 수개의 권리는 별개의 독립된 청구권이다.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시효로 인한 소멸도 각각 요건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거기서 줄칩니다. 하나의 청구권 행사로 변제를 받거나 만족을 얻게 되면 나머지 청구권도 목적을 달성해서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사례는 그 밑에 있는 1번하고 2번이에요. 그건 다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와 임대차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쪽으로 가면요. 전세권자 과실로 인한 목적물이 소실됐대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권리의 경합이다. 그럼 이번엔 법조의 경합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법조의 경합은 하나의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A라고 하는 법 또는 하나의 법 내에서는 A조 또는 B조, 뭐 100조, 107조 하는 그 조 얘기하는 거예요. A건이 적용될 수도 있고 A법. A라고 하는 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법은 특별법이고 B라고 하는 법이 일반법이다. 둘 다 적용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적용이 될까요? 특별법이 적용이 되겠죠. A라고 하는 같은 법 내에서 A라고 하는 조항은 개별 조항이고 이건 일반 조항이다. 그럼 어떤 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개별 조항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일반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대요. 그러면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뭐예요? 특별법인 거예요.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민법은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시민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만 생기지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일종의 법조의 경합이다라고 해서 우리 책으로 가면 법조 내지는 법규의 경합이다라고 하는데 맨 밑에 줄에 보면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그 내용이요. 자, 공무원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요. 그때 국가배상법 2조와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경합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만 적용합니까? 국가배상법만 적용한다. 나머지 2번은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건의 보호 있죠.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요것도 1월 달에 시간이 있으면 할 거고 뭐 시간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쭉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 1조와 2조 그래서 통치기 끝났고요. 이제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라고 해서 70페이지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